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39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마른 똑같습니다. 네, 정방입니다. 네, 저희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요즘 우리 일당백 그 정방님이 저희 그 매불쇼에 출연하시면서 그래도 순위가 조금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선 반응이 어때요? 우리 매불쇼에 이제 노잼 게스트 3명이 있거든요. 임승수, 김성수, 정방. 정방님보다 재미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엔 정방님이 나아. 그래요? 그 중에 나아. 네. 그래도 정방님 거는 들으면 뭐 건져갈 게 있잖아. 그렇죠. 나머지 두 사람 재미도 없고 건져갈 것도 없어. 네. 그래서 꽤 좋은 호평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방님을 제가 처음 뵀을 때 느꼈던 그 마음이 딱 그거였거든요. 되게 재미없고 막 하는 얘기 뭔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머리 아프게 저 얘기 많이 하나 했었는데 이게 그 약간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응 시기만 조금 지나면 정방님의 어떤 그런 깨알 같은 재미들이 또 있고 놀리는 재미도 있고 아니 그리고 이게 되게 도움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기 참 좋다니까. 맞아요. 네. 아는 척하기 좋은 지식. 뭐 아는 척 해보셨습니까? 그 맨날 하다가 망하잖아요. 그걸로 먹고 살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정방님 덕분에 순위가 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또 새로운 책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요즘 더우시잖아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운데 그렇다고 뭐 마땅한 공포 영화도 없고 더위 식힐 만한 게 없어서 저희가 직접 나섰습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 아마 등골이 오싹하실 겁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책 저희가 준비를 좀 했죠. 그 정도 맞아요, 정방님? 그 정도 되겠지. 네, 뭐. 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책. 네, 뭐. 제일 무서운 책. 그럼 빨간 마스크 뭐 이런 거. 그렇죠. 빨간 입이 나오죠. 네. 빨간 입이 나와요? 네. 공포와 환상이 결합된 판타지가 결합된 실제 추리 소설의 아버지가 썼던 책이 있죠. 단편 소설. 그 빨간 마스크가 책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 뭐 빨간 마스크는 아니고 빨간 입이 나오죠. 사람의 빨간 입이 아니고 고양이의 빨간 입이 나중에 나오죠. 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진짜 빨간 마스크 있는 줄 알고 진짜 무서웠거든요. 와가지고 그냥 막 다 찢는다고 입 찢는다고 해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생 우리 정민현님 어릴 때 빨간 마스크였어요? 네네네. 우리 때는 뭐였지? 우리 때는 막 잠 안 와서 학교 다음 날 못 가게. 빨간 마스크는 없었어. 빨간 마스크는 뭐예요? 없었고 무슨 꼰대 일본 귀신이었어요. 꼬? 그 뭐냐면 미치꼬? 맞아요. 미치꼬 아니고 무슨 꼰대 하여튼 사다코는 링에 나온 귀신. 어릴 때. 네. 그 어릴 때 뭐 무슨 배를 타고 갔나? 하여튼 그래서 그 귀신이 이 얘기가 생각이 안 난다. 정방님 빨리 어떻게 좀 메꿔주세요. 아니 저희들은 뭐 어릴 때 그냥 그 빨간 종이, 파란 종이. 뭐예요? 언제? 뭐 병기에 나와가지고 그거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그거 말고 학교 괴담 많이 있지 않나요? 학교 맞아. 동상. 그렇지. 이순신 동상이랑 막 밤에는 잘 때 그 동상들이 다 일어나잖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칼 들고 막 싸운다고 학교 운동장에서. 저희는 뭐 그냥 학교 터가 옛날에는 다 공동묘지야. 학교 터는 다 공동묘지야. 허풍 가면 비 오고. 근데 나름 뭐 일리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학교 터를 살려면은 어쨌든 공동묘지터가 제일 싸니까. 그렇죠. 또 넓은 그만큼 넓은 공간이 있어야 하고 부지가. 그 얕은막한 동산에 또 많이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는 있는데 여튼 그 제일 공포의 장소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하여튼 학교 운동장 밤이 되면 그 이승복 이제 입 찢어지고 그다음에 유관수는 열두 얼굴이 있잖아. 열두 얼굴이 있고 그다음에 또 세종대왕은 책을 보고 있잖아요. 앉아서. 근데 그게 다음 날 되면 페이지가 넘겨져 있어. 밤새 책 읽으신 거야. 그런 거 있고.
하여튼 그런 몇 개가 있었고 네. 그다음에 학교 과학실. 과학실 무섭죠. 네, 과학실 맞아요. 또 해부 뭐 표본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화장실이 옛날에는 푸세식이었어요. 옛날에 푸세식이었어요? 저는 푸세식으로 아마 그랬구나. 중학교 때까지는 다닌 것 같아요. 오. 초등학교 때부터 수세식이었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린 푸세식이었어. 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푸세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푸세식 화장실이 워낙 또 무섭잖아요. 밑에. 네, 밑에서 뭐가 쑥 나올 것 맨날 같고. 누구 뭐 빠졌다는 얘기, 뭐 손 올라오고. 어. 지금 생각하면 손 올라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비대도 아니고. 지금 땡큐지. 손 올라오면 땡큐지. 아, 그 일본에서 비대가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래요? 비대가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양에 가면 지금도 뭐 서양의 호텔이나 우리나라 다른 호텔 가면 네. 화장실 변기가 있고 그 옆에 물 씻는 비대는 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 물 씻는 변기 두 개 게 있죠. 두 개. 네, 맞아.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 그걸 결합시킨 거예요. 화장실에 같이 해서. 아. 근데 그게 지금 말씀대로 보니까 바로 그런 화장실에서 손 나오는 귀신아 아이디어에서 착안해가지고 만드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네요. 비대가 이렇게 쭉 네. 나와서.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걔가 나와서 씻겨주네. 오. 바로 이 판타지가 산업하고 연결될 수도 있네요. 그러네. 하여튼 뭐 그런 거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있었어요. 이제 입시 때문에 생긴 뭐 그런 거 같은데 공부하다가 맨날 만년 2등짜리가 만년 2등짜리가 이제 뭐 1등 어떻게 하려다가 걔 1등이 떨어져 죽었나? 하여튼 맞아. 1등 떨어져서 이제 2등 애가 1등이 됐는데 걔가 이제 밤에 자습 시간에 그 화장실로 와서 쿵쿵쿵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발이 안 보이고 알고 보니까 머리로 이렇게 쿵쿵 찍고 다니는. 이렇게 오는 아, 거. 그것도 있지. 아, 맞아. 그죠. 이게 얼굴 받친 두 손으로 이렇게 무섭죠. 퉁퉁퉁 소리만 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양쪽 이게 얼굴 받치던 손으로 턱 괴는. 맞아. 팔꿈치로 이제 막 뛰어오는 거. 요런 게 이제 저희 공포. 그보다 좀 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할머니가 이제 해주시던 얘기 정도로는 이제 할머니가 내과에서 뭐 설거지인가 뭘 하고 있는 빨래인가 하고 있는데 된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그 된장으로 밥을 했더니 나중에 할아버지가 이거 내가 짠 똥이다 뭐 이런. 그건 무서운 게 아니죠. 그건 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공포의 시작이었어요. 80년대는 이제 사실 공포는 여름만 되면 전설의 고향, 구미호 뭐 이게 제일 저 그거 유명했죠. 진짜 좋아했었잖아요. 전설의 고향. 전설의 고향. 네, 전설의 고향이랑 구미호도 좋아했었고 그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나 그리고 항상 이불 속에 들어가서 네. 전체 내용이 한 3분의 1은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그렇지. 저도 방 뒤에 안 보일랑 말랑 하는데 뒤로 가서 숨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장미 씨 버전 구미호를 봤었거든요. 그렇죠. 뭐 여러 배우들이 많았죠. 뭐 한혜숙 버전도 있었고, 네 많았습니다. 네. 저는 그 고소영 씨 있었고. 그쵸 고소요. 김태희도 했었나? 김태희는 그 드라마 구미호라는 드라마를 그치, 했었는데 그치. 그건 하나도 안 무서웠고요. 예. 하여튼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공포 쪽인데 네. 이제 공포 관련된 책 하면 뭐가 있지? 패턴이 다 근데 비슷하지 않아요? 공포 시리즈들은? 예, 뭐 그래서 이게 사실 그렇게 볼 때 가장 원조가 되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공포라든지 추리 소설 이런 남양 특집할 때 우리가 사실 체온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뭐 실제 추리물이라든지 서스펜스를 우리가 접하다 보면 실제 사람 몸에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체온이 저하되는 효과가 느껴져요. 실제로?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양물이라는 게 맞긴 맞죠. 서늘함을 불러들인다는 거죠. 왜 근데 추워지지? 예, 뇌에 있는 우리 시상하부인가요? 그쪽에서 그 혈류가 변화가 나오는 뭐가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체온을 떨어뜨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시원해진다는 거죠. 저는 요즘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일 무서워요. 그거 너무 무섭지 않아요? 전 그거 혼자 절대 못 보거든요. 그게 왜냐면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 그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게 요즘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실질적인 공포. 자, 그래서 오늘은 뭡니까? 책이 아직 개봉이 안 됐네. 이제 죽음의 대가 공포 제조기 하면 바로 이 사람을 꼽거든요. 19세기 초반에 미국에 살았던 추리 소설의 선구자 그리고 탐정 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바로 에드가 앨런 포.
에드가 앨런 포. 네.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하고 네. 그리고 중국에 또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네. 중국의 청나라 초기에 포송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포송령. 송령. 예. 이름이죠. 포송령인데 이분이 전 요제지이. 무슨 네. 뜻이에요? 요제라는 것은 자기 서재 이름을 요제라고 지었대요. 우리가 보통 서재 이름을 뭐 청심제, 세심제 이런 식으로 짓지 않습니까? 그 요자가 보니까 뭐 편안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 편안한 책 읽는 곳이다 이러겠죠. 그 요제에서 지이. 우리 지자라는 것은 우리 삼국지 할 때처럼 지는 적는다 이런 기록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이 괴이한 이야기들을 기록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요제지에 보면 우리 그 영화 유명한 영화 있지 않습니까? 천녀유언. 바로 그 이야기가 그게 거기 나와요? 요제지에 나옵니다. 왕조연. 네, 왕조연 나왔던. 그게 무서운 얘기였나? 기담이죠. 그러니까 기담, 괴담 이런 이야기들이. 약간 무서울 뻔했는데 왕조연이 너무 예뻤어. 저 그럼 정도 그냥 싹 있지. 저 정도 귀신이면 귀신이면 땡큐지. 내 몸을 맡겨도 돼. 그럼 다 가져가라고 그래. 뭐가 무서워. 약간 저 일본 영화 중에 기묘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네. 그런 데서 이제 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제 이 요제지 같은 경우는 중국판 아라비안 나이트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뭐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국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문화권을 보면 결국 현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고 또 그 현실만 갖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냥 환상적인 이야기 두 가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리스 같은 경우도 그리스의 자연 철학이라든지 뭐 우리 피타고라스라든지 유클리드 기하학이 거기서 나왔지만 마찬가지로 또 한편에는 그리스 신화처럼 이런 완전히 꿈과 판타지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중국도 이런 것들이 이 요제지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장자의 호접지몽 배웠지 않습니까? 나비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나비인지 그런 식의 판타지 세계들이 계속해서 이런 전통이 또 하나 내려오는 거죠. 그 옛날에 아주 옛날에는 그냥 무슨 저 종교적인 이야기가 공포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가면 막 불에 떨어져 불구덩이 떨어져서 뭐 몇만 년을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진짜 사람들한테 좀 공포였다가 그 종교의 시대가 좀 이제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그런 이상한 공포물들이 나온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결국 그 공포물이 본격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양식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말하고 싶은 에드거 앨런 포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산업화가 조금 이제 시작이 되면서 뭐 그런 어떤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결국은 근대화됐다는 것은 신에서 인간으로 관점에 이제 포인트가 옮겨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이 인간이라는 게 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가. 우리 예전에는 신의 세계 때는 신이 외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외부에서 자연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벼락이 치고 그게 공포인데 이제 과학을 좀 알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 조금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과연 그게 무서운 건가 아니면 내 내면에 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힘들 있잖아요. 무시무시한 힘들. 내가 알면서도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 그 이상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무섭고.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사람은. 맞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이 순간 이 말을 내가 아무리 억눌려도 갑자기 말이 튀어나온다든지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마치 귀신이 홀린 듯이 내가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는 것들. 왜 그럴까? 내가 왜? 자기 자신을 자기가 통제 못한다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공포 영화 보면 꼭 저 행동하면 안 되는데. 맞아. 가지마 하는데 굳이 막 거기 기어 들어가서 그 체험을 왜 다 하냐고. 그리고 저 누구야 그 추격자 궁금해하면 안 보면 되는데. 그 슈퍼 아줌마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관객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아줌마 그 말 하잖아. 그게 제일 무섭잖아. 그 말 할 때가.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할리우드 영화라든지 하도 이 사람 작품이 많이 영화됐는데 현대 공포의 아버지는 우리가 최근에 스티븐 킹이죠. 스티븐 킹. 예, 미저리, 샤이닝, 캐리 다 영화됐잖아요. 정말 이 공포의 아버지인데. 네. 근데 이 킹이 조차도 인정을 해요. 나의 정신적 스승은 바로 에드거 앨런 포다. 그리고 에드거 앨런 포가 그 1809년에 태어나서 49년에 40세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남긴 영향력은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심리 정신분석학의 프로이드도 이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에 보면 그 어떤 주인공들이 도플갱어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아가 분열되고 그리고 사람을 그냥 생매장하고 이런 주제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내 내면의 어떤 무의식이 의식을 억압한다든지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속에서 아주 이제 프로이드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어떤 이 사람이 공포도 했지만 판타지도 여러 가지 많은 장르의 소설을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요즘 유행했던 판타지 소설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나니아 연대기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영향을 줬죠.
앨런 포가 더 먼저예요. 네, 그 이런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사람들 앨런 포가 그러니까 통속 소설 아니냐, 뭐 추리 소설이나 쓰고 뭐 그리고 이 사람은 장편을 거의 안 썼어요. 한 편만 딱 쓰고 단편만 썼거든요. 근데 이 사람 철학이 있죠. 단편이야말로 가장 딱 하나만 효과를 던져주고 그리고 독자가 앉은 자리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읽을 정도 분량이 돼야 된다. 길면 안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혹평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순수문학이 게 아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 사람이 애너벨 자기 첫 부인이 죽고 나서 애너벨리라는 애너벨리. 예, 그 시를 쓴 사람이 바로 에드가 알렌 포죠. 그거 되게 유명한 시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래요? 무슨 시예요? 그 어느 바다 절벽 끝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뭐 그래가지고 그 소녀가 이제 결국 신이 나와 그 소녀 사이를 떼어놓아도 우리는 결국 헤어질 수 없다. 뭐 그런 내용으로 기억나는데요. 예전에 이런 시가 70년대 60년대 제일 많이 여고생들의 그 문학 소녀들의 단골 애송시였죠. 네. 아니 그 가끔 우리가 이제 시집에서 보는 네. 그 포가 혹시 에드가 앨런 포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럼 되게 유명한 시인이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 프랑스의 보들레르라고 아주 유명한 시인이 있죠. 악의 꽃이라는 시집을 냈는데 그 다음에 말라르메라든지 여러 가지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 이 시인들이 열광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이 사람을 숭배할 정도로. 이 사람의 시의 세계가 인간의 내면을 파헤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경미를 표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생전보다는 죽어서 인기를 얻은 거죠. 고처럼 어떻게 보면. 뭐 살아서 인기를 얻지 않은 건 아닌데 죽어서 워낙 인기를 얻었죠. 아니 그 이 양반 시가 한 편이 아닐 거야 아마. 왜 이렇게 시 길어요? 많죠. 근데 시가 지금 시가 거의 단편 단편이야 한번 이거는. 시에 한번 첫 소절 한번 읽어주시죠.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우리 신앙송은 또 읽을까요? 우리 저 네. 정민현님이 아주 여러 해 전 바닷가 어느 왕국에 당신이 아는지도 모를 한 소녀가 살았지. 그녀의 이름은 애너벨리. 날 사랑하고 내 사랑을 받는 일밖엔 소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았네. 바닷가 그 왕국에선 그녀도 어렸고 나도 어렸지만 나와 나의 애너벨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을 하였지. 천상에 날개 달린 천사도 그녀와 나를 부러워할 그런 사랑을. 사랑시예요? 맞습니다. 네, 사랑시예요, 사랑시. 이별하고 그 아픈 감정을 담아가지고 썼죠. 네네네. 이거 사실 예전에 장미희 씨가 아주 자기가 좋아했던 애송시였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옛 사람들의 시였구나. 하여튼 뭐 이 네. 에드가 앨런 포 이런 아름다운 시를 쓸 만큼 마음이 또 서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네. 대체로 이제 우리가 더 유명한 거는 역시 그 공포, 추리 소설 네. 이런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게 에드가 앨런 포 우리 아주 노래하고도 익숙하죠. 노래? 예, 네로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네로. 네. 그 금은 고양이가 가장 유명하죠. 그건 읽었지 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죠. 이게 뭐 무슨 내용이죠? 이게 현대 공포물에도 많이 이게 차용되는 건데 네. 어떤 남자가 검은 고양이를 키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누라가 있었는데 아마 마누라를 죽였을 거예요 아마. 고양이가요? 아니 남편이? 남자가 죽이고 나서 벽에다가 시멘트 벽으로 발라버렸어 시체를. 그리고 고양이도 죽였나? 아니 고양이를 죽인 게 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고양이를 아마 한쪽 눈을 팠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도 죽이고 하여튼 그 거기에 같이 묻었나 하여튼 고양이 따로 죽였나 하여튼 모르겠는데 고양이는 따로 죽였나 보다. 그죠? 고양이 따로 죽이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박님 지금 비웃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그 경찰이 이제 왔는데 그 남자가 벽을 이렇게 두드려 봤나 봐. 이렇게 그냥 뭐 경찰이 경찰이 아니라 그 남자가 이렇게 벽을 한 두어 번 두드려 봤는데 혹시 뭐 몰라서 그랬나? 그래서 두드려 봤는데 거기서 텅텅 소리 말고 이상한 고양이 소리 같은 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경찰이 뜯어봤더니 거기 이제 시체가 있어서 결국 애가 이제 사형당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네, 같아.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맞죠? 네,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읽긴 읽었네 이거는. 읽었어. 네. 이건 읽어야지. 그 금은 고양이가 사실은 에드가 앨런 포가 직접 금은 고양이를 길렀어요. 실제로. 네. 냥이 집사죠. 요즘으로 말하면. 걔를 보면서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을 했구나. 죽이고 싶은 충동이 있었나? 맞아. 근데 고양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 참 고양이를 선택을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 소설이 맞다. 그렇지 걔는 안 맞아. 그쵸. 보통
그런 명물이라고 공포 영화나 이런데 네.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게 또 고양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고양이야말로 인간에게 애완동물 중에서 가장 독립적이고 독보적이잖아요. 좀 뭔가 자기만의 영역을 찾으려고 맞아요, 그러고 맞아요. 또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양이의 눈이 어떤 악마의 눈의 형상이다 이래가지고 좀 싫어하죠. 맞아. 요물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똑같구나 보니까 그거는 그렇죠. 동서양이. 특히나 이제 검은 고양이라는 게 좀 불길한 어떤 그쵸. 징조, 불길함을 암시한다 뭐 이런 좀 그런 걸 상징하죠.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은 어떻게 보면 에드거 앨런 포의 어떤 단일한 하나의 단편 소설은 하나의 단일한 효과 딱 하나만 강렬하게 줘야 된다. 네. 요 원칙에 가장 잘 부합한다고 볼 수 있죠. 그 실제 지금 조금 더 이제 우리 작품을 바로 네. 들어가자면 네. 그 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공은 주인공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인칭인데 자기 이름이나 이런 자기 소개 설명 이런 배경 정보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게 고양이 이름은 있어요. 사람 이름은 없는데. 뭐예요? 고양이 이름은 이제 네로는 아니고 네. 플루토. 플루토. 네. 플루토가 뭐죠? 플루토는 저기 아니에요? 그 명왕성? 아 맞습니다. 그래요? 오. 지하 세계, 우리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그 그리스 신 하데스가 바로 네. 플루토죠. 로마식으로. 네. 물론 뭐 미키 마우스가 기르는 강아지 이름도 플루토잖아요. 그러네. 그 플루토 원래 이름이 플루토였군요. 나 왜 네, 네로로 알고 있었지? 노래가 그 노래가 너무 각인돼 있어 우리에게. 노래랑 그럼 이 소설은 전혀 연관은 없는 거죠? 저는 뭐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로라는 뜻이 그냥 검다라는 뜻이래요. 그래가지고. 아 네로 자체가. 네, 검다라는 뜻이고 노래 가사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검은 고양인데 왜 하얀 고양이를 주냐 막그 노래 그래요? 가사는 그런 내용이라고. 노래 가사가? 흑인 여자를 만나고 싶었나 보지? 아 근데 그거 지금 그 말에서 하니까 아주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자를 또 고양이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있지만 네. 지금 말씀이 바로 이게 어느 사회든지 사실은 특히 미국은 흑백 인종이 있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네. 흑색에 대한 공포가 있단 말이에요. 인종의 어떤 공포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는데 검은 고양이라는 게 사실 그걸 상징할 수가 있죠. 자기를 파멸시키는 뭔가 나와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나를 파멸시키고 나에게 위협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깔려 있으니까 이 소설이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인기를 얻는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얻어 걸렸네. 그렇게라도 걸리니까 어디야. 자, 그래서 이제 고양이가 사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소설을 참 재밌게 쓴 게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지금 내가 쓰려는 이야기는 가장 난폭하지만 가장 단순한 것인데 나는 이것을 믿어달라고 기대하지도 간청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소설을. 그러니까 사실 이건 소설도 아니네 이런 생각하는데 이 방식이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많은 소설가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예전에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좀 더 젊었던 시절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네. 이런 방식이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미국의 정말 현대문학의 원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렇게 이제 자기가 지금 뭐냐 이 세상을 곧 하직할 신세다 이렇게 나 이제 내일이면 사형대 교수대에 오른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 설명을 하는 거죠. 사실 나는 일찍 결혼해가지고 부인도 참 좋고 서로 잘 살았다. 근데 애완동물을 내가 좋아하니까 참 부인이 좋은 동물들 뭐 원숭이도 데리고 오고 토끼도 데리고 오고 근데 개도 데리고 오고 여러 가지 데리고 왔는데 고양이가 이제 키웠는데 특히나 이제 아주 새까맣고 아주 영특한 고양이 그래서 이제 그 고양이를 참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이게 검은 고양이는 본래 마녀가 변한 거다 이런 전설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려 아까 여성 그렇죠. 고양이 캣 와일드 캣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변했다 마녀가 변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좀 뜨하게 했는데 이거 뭐 전설은 전설이고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플루토라고 이름 붙여주고 정말 자기가 친하게 지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결국 이게 문제가 이 자기 작가 개인하고 똑같은데 포가 너무 알코올을 좋아했어요. 알코올 중독 수준인 거죠. 실제로도? 네, 실제로도 마약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하고 그 빚도 많이 지고 또 그걸 잊으려고 알코올 맨날 마시고 그 나중에 죽을 때도 결국 알코올 마시고 인사불성으로 발견돼가지고 결국 길거리에서 객사를 한 거죠. 와, 그 유명한 작가가. 네, 물론 병원으로 옮겼지만 뭐 거기서 죽었지만 결국은 길거리에 객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술 이야기 나온 거죠. 결국 내가 이 술병에 걸린 거다 이거죠. 계속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도 성격이 흔히 말해서 알코올 중독이 되다 보니 성격이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누라도 패기 시작하고 동물도 학대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플루토는 내가 진짜 뭔가 좀 이제 좀 그런 뭔가 그래도 내가 차마 얘는 손을 못 댔는데 어느 날
내가 자꾸 이제 술 마시고 들어오니까 고양이도 나를 슬금슬금 피한다는 거죠. 그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고양이를 다 잡았는데 이 고양이가 빠져나가려고 손에 생채기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어떻게 하느냐. 주머니 칼을 꺼내가지고 고양이의 눈알 하나를 도려내버린 거예요. 분노 조절 장애자야. 그 자기가 그러냐고. 이 엄청난 잔혹행위에 대해 서련이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달아오면서 지금도 진저리가 난다. 그렇게 돼버린 거죠. 정말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물론 설명이 가능하죠. 알코올을 섭취하면서 애가 성격이 변했다. 술 마시면 내 정신이 아니다. 우리 주폭 많잖아요. 주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술을 마시기 이건 내가 그런 게 아니다. 술 귀신이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인간들이 그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거 그냥 핑계 아니에요? 핑계인데 그 술이 원래 인간에 내재되어 있던 그 폭력성을 좀 더 발현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술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 의식이 무의식을 억압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의식은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쵸. 그 억압하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우리 대뇌피질이 마취가 되잖아요. 알코올이 뇌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우리 이성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을 마취를 시키니까 그럼 그게 마취가 되면 뭐가 깨어나기 시작합니까? 변연계 동물의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하죠. 이드. 예. 그게 깨어나고 또 그게 더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잠자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잠을 자야 되든지 어떻든 그게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동물이 돼버리는 거죠. 본능에 충실한. 그러면 왜 술버릇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네. 폭력으로 뭐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막 성적으로 이런 게 네.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다른데 그럼 그 사람은 그게 더 내재가 많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술버릇과 연관이 돼서? 뭐 만약에 이제 꿈을 가지고 해석하면 꿈이 네. 이제 현실에서 실현되지 못하는 소망이 꿈에 기대가 나타난다 생각한다면 그럼 알코올의 힘을 빌려 가지고 평소에 자기가 가장 억압을 느끼고 가장 내가 이제 억압을 하고 있는 것들이 풀려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얌전한 사람이 갑자기 아주 활발해지고 말도 아주 얌전하게 하는 사람이 거칠어지고 욕설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평소에 내가 말을 항상 점잖게 해야 된다라는 그 그런 억압을 게 가지고 있다. 있다가 그게 터져 나올 수 있고 여자 문제를 항상 깨끗하게 하고 또 절대 손을 잡으면 안 된다 뭐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술을 마시면 에이 그냥 뭐 여자들 나오는 술집에 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의 할 수도 있고 또 평소에 뭔가 그 술 마시면서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도백이 생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그런 맞아. 것도 있죠. 뭐, 술을 먹으면 술 먹었다는 핑계로 이걸 자연스럽게 아니면 물건을 부순다든지. 저 아는 선배 같은 경우는 술만 마시면 길거리 올라가다가 자동차 옆에 그 사이드 미러를 계속 있어.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소에 아주 얌전하고 네네. 그 개미 한 마리 못 죽인 사람인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뭐 이건 우리 그냥 상상력이고 평소에 운전하다가 그 사이드미러 펴진 차 때문에 너무 이제 조심해서 운전한 게 쌓인 거야. 그래서 술만 마시면 사이드미러에 대한 다 푸시는 분노가 거지. 줄리엔 강인가 예전에 네. 술 먹고 옷 벗고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편의점 그거는 뭐지? 막 정리하고 근데 그런 분은 있어요. 제 아는 그분은 아주 고위공직에 있는 양반이었는데 네. 술만 마시면 집에 가서 네. 딱 옷 갈아입고 거의 옷도 그냥 거의 다 뭡니까 진짜 속옷 하나만 입고 네. 그냥 걸레질 계속 하기 시작한대요. 청소해요? 네. 그렇게 해가 그럼 까뿐해지고 술도 깨고 땀도 흘리고 그건 정말 좋은 버릇이네요. 진짜 그 그런 진짜 가족들도 이해하고. 바람직한 그러니까 가족들도 건장하는 술버릇이네요. 본인 평소에 그 사람이 본인이 아주 그 더러운 짓을 많이 한 거야. 내 죄를 씻고 싶은 거야. 그래도 고위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청소하는 수도 거 있겠다. 나타나지. 깨끗이 하고 싶다는 무의식이 태어나. 그렇죠. 또 뭐 내 마음을 닦아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방이라도 닦으면서.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도려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고양이가 이제 회복은 됐는데 그다음부터 당연히 이제 뭐 자기가 근처에 가려면 혼비백산해가 도망을 치고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더 자기가 죄의식이 느낀 동시에 또 불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은 일종의 악귀 정신이라고 여기 책에 나오던데 내한테 악귀가 들어왔다 이거죠. 귀신이 뭐냐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이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꼭 해야겠다. 그러면 금기를 위반하고 싶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결국 어느 날 아침에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고양이 목에 밧줄 올가미를 걸고 나뭇가지 매달아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죽이는구나. 네. 자 그러면서 결국 이거를 뭔가 자기가 최악의 자학을 저지른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 사람 참 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게
생명의 충동이 있잖아요. 뭔가 참 서로 좋은 거를 성장시키고 싶고 사랑해주고 싶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에로스의 충동이 있죠. 하나의 또 충동은 타나토스의 충동이 있죠. 파괴. 파괴, 파멸, 죽음으로 향하는. 왜 저 사람은 자기 목숨 저 몸 안 좋은 거 알면서 끊임없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나쁜 짓을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런 파멸의 충동이 사실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이 나는 거예요. 이 집에 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정말 혼비백산에서 화염에서 도망을 쳤는데 집은 완전히 홀라당 다 타버리고 재산 다 상실한 거죠. 부인하고 둘이만 남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뭘까 생각을 했는데 다 불이 다 타고 벽 한 군데만 남았는데 벽 한 군데 어떤 형상이 새겨진 거예요. 근데 그 형상이 뭐냐면 목에 밧줄이 매달린 고양이 형상이 다 벽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화재 현장에. 아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 사람은 정당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나무에다가 밧줄에 고양이 목을 매달아 죽여놨는데 불이 나니까 어떤 밖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려고 고양이 이거를 밧줄을 가지고 이거를 우리 창문으로 던져가지고 그게 우연히 벽에 가서 부딪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형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안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그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 라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또 이제 술집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느 술집에 가니까 갑자기 시커먼 뭔가 하나 뛰는 거예요. 보니까 검은 고양이야. 그러니까 이거 좀 너무 좋네 싶어가지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이 술집 주인에게 저 검은 고양이 나에게 팔아라 이러니까 주인이 나도 처음 보는 거라고 우리 고양이 아니다. 그냥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는 보니까 걔는 닮았죠. 눈이 없어. 눈이 없어. 눈 하나가 없어.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몰랐죠. 술을 먹고 진짜 해롱해롱 하고 있으니까 그냥 보니까 너무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보니까 가슴 부분만 흰 반전같이 흰 털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고양이를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똑같이 한쪽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이 없어.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좀 기분이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좀 짜증나고 이런 감정이 나빠지다가 또 난폭한 짓은 처음에 안 했단 말이죠. 근데 계속 자기가 혐오감이 생기고 옛날 고양이 생각나고. 왜 데리고 와 그 고양이를. 술김에 술김에 먹어갖고 자기가 그러니까 한쪽 눈이 없는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딱 다음날 아침에 발견해 보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기분이 더 더러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이 고양이가 아무래도 이제 망상에 빠져드는 거죠. 이 내가 죽인 고양이가 환생한 게 아닐까. 여기가 환생의 주제도 나오고 복수도 나오죠. 이 고양이가 나한테 지금 복사로 왔다. 그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 생각이 미칠 듯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이제 자기가 이제 지하실 층계를 내려가고 있는데 층계 내려가는데 고양이가 바짝 자기를 쫓아와 내려오다가 자기가 넘어질 뻔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홧김에 이제 도끼를 가지고 고양이를 죽이려고 도끼를 지켜든 거예요. 술도 안 마셨는데 왜 그래? 근데 이제 부인이 깜짝 놀래가 찾아온 거죠. 찾아온 게 말린 거죠. 왜 이러냐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가 그러죠. 악마도 당하지 못할 만큼의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넘어진 아내의 머리를 정수리를 향해서 도끼를 내리찍어버린 거예요. 아내를 죽인다고요? 아내가 그 자리에서 신음 찍소리 한 번 못하고 바로 즉사를 한 거죠. 맞아. 죽여. 그러니까 이때 이고 나서 자기는 사람들이 좀 황당한데 바로 다음 문장이 살인으로 나와요. 살인. 그러니까 사실은 과실치사라기보다 이게 결국은 아내에 대한 결국 살인이죠. 살인.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예전에 우리 일리아스 이야기 좀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일리아스에 아킬레우스가 처음에 전쟁터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는 이유가 자기가 그 브리세이아라는 여자를 자기 이제 전리품으로 받았는데 다시 그 뺏어 아가멤논이 뺏어가니까 그럼 안 나간다 하니까 그리스 군대가 지니까 할 수 없이 아가멤논이 찾아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사실 그때 내가 너한테 그 브리세이아를 달라고 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게 나와요. 내 제우스 신하고 제우스의 맞딸이 아테라고 있는데 그 아테가 나를 망령들게 만들었다. 제우스의 맞딸 아테라는 여신은 사람을 미망에 들게 만든다. 신도. 망령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 내 정신이 나갔던 거지 나는 내가 한 게 아니야. 신들도 한 번씩 망령 드는데 인간이 어떻게 망령이 안 들겠니. 그러니까 절대 노염을 풀어라. 내가 한 게 아닌 거를 너도 잘 알지 않냐.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은 지금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뭔가 악귀가 들어왔다라고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무의식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억누르는 그 무의식. 내 뜻대로 안 되면 모든 걸 다 부숴버릴 거야. 그게 바로 표현된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 범죄자들도 저런 핑계를 실제로 많이 대요. 네. 내가 잠깐 제정신이 아니었다. 네. 술김에 그랬다. 너무 화가 나서 나도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많이 대거든요. 지금 그 말씀하니까 진짜 한번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추리 소설을 보통 보면 네. 다 이 탐정들이 그죠? 형사나 탐정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궁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얘가 예전에는 이 말했는데 추리를 얘가 착착착 해가지고 자, 너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면 범인이 모든 게 흐물어져 가지고 그래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쭉 설명하고 이야기 나오죠. 어떻게 당신 알겠냐.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추리 소설이잖아요. 그리고 본래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검사라든지 형사한테 이야기해 주면 막 웃거든요. 그건 추리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는 추리 소설의 주인공은 대체로 지식인들이나 부자들이 많거든요.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말한 은행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을 범인으로 내가 자백하는 것보다 더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정체성이잖아요. 내가 저번에 이 말했는데 오늘 이 말했다. 넌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 그래 맞아 사실 내가 이랬어라고 하는 게 자기의 지식의 정체성을 지키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정체성을 지킨다고 할 수 있죠. 내 말이 논리 없음에 생기는 자존심 상하는 게 더 큰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양심도 되고 양심이란 것들이 결국 그럴 땐 튀어나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양심으로 아무리 억눌러가 나를까지 또 이제 억압해놨는데 결국 그게 튀어나오면서 에이 그래 그래도 일관성을 가지는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속을 하고 그 말을 약속을 하고 왜 지키자고 하냐면 바로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범죄자들은 뭐냐 지금 말씀대로 범죄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거든요. 범죄자들한테 야 너 지금 이런 증거 나오고 저번 진술에서는 자 영상도 보여줘. 동영상 녹화 보여주면서 이때 이런 말 했는데 지금 이런 말 하니까 이게 안 맞잖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허물어지지 않고 웃어요. 그래요? 그러면 오늘 이걸로 진술을 변경해 주시죠. 이렇게 해버려요. 왜 그래서 그런 걸로도 되게 가지고 놀잖아요. 네네네. 형사들 네네. 일부러 막 시간 끌려고 증거 조금씩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전략 머리싸움 아주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논리적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범죄자 잡아놓고 나면 너 왜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였냐면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사람 죽이라고 시켰다라든지 말도 안 되는. 아니 뭐 내가 좀비를 만들려고 사람을 좀비로 만들려고 실험을 해봤다라든지 그냥 왜냐면 자기도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하는데 실제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논리적인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논리의 핵심도 윤리입니다. 윤리가 바탕되지 않으면 아무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인간 사회는. 지금 이 사람 바로 이 주인공 나도 결국은 이 윤리적인 바탕이 됐기 때문에 뭐 이 논리적인 걸 변명을 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CCTV에 내 모습 찍혀도 저건 아니라고 한다니까. 저건 아니에요. 범인이 맞는데도. 얼굴 딱 보이는데도 저 아니라고. 그리고 그게 가장 지금 논리적 일관성을 어기고도 가장 뻔뻔한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그 사람 며칠 전에 그 말하고도 지금 말하고도 모른다. 나는 그런 기억이 없다. 이런 말하죠. 그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바뀌고 납빛 하나 안 변하고 갖다 대도 그냥 너 그런 게 뭐냐. 그냥 논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 전에 무슨 말하고 지금 무슨 말 하느냐.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자격이 없는 거죠. 9월엔 9월의 논리가 있으니까. 10월엔 10월의 논리가 또 따로 있고.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한석 박사님인가요? 네. 네, 이분이 쓰신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네, 참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지금 화가 너무 나요.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한 템포 우리가 쉬어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렇게 화가 나고 자꾸 우울해지면 네. 그 계속해서 그 화가 나고 우울한 거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런 결정을 계속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이 책 제목처럼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서 제가 놀란 게 네. 우리가 보통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은 같이 슬픈 일을 겪은 사람과 만나서 슬픔을 나누면 힘이 난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반이 되고.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니까. 근데 이 책에서는 네. 절대 슬픈 겪은 사람끼리 만나지 말라고 충고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우리가 요즘 그런 그 동반 자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모이다 보면 오히려 아픔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극단적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닌데? 왜? 나는 막 결혼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막 결혼 생활이 되게 우울할 때 결혼해서 나보다 더 우울하게 사는 친구 만나면 되게 행복해지던데. 아, 그거는 같은 우울한 게 아니라 아주 더 우울한, 더 불행한 사람을 만났다 이게죠. 또 책 안 팔래? 그러니까 이게 공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가 진짜 막 열받는데 앞에서 같이 열받는 애랑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네. 컴다운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스컬레이트 된다고 그러죠. 감정이 오히려 사실 혼자 있고 둘이 있는 것보다 네. 3명, 4명 갈수록 집단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끼리 너무 만나다 보면 네. 이 슬픔 가진 거를 너무나 과대 오히려 또 평가가 되고 그래서 이것들이 동반자살 같이 잘못된 결정을 이어진다. 약간 워마드가 그래요. 워마드요? 같은 피해의식 있는 사람들끼리 하다 보면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거든. 그래서 그런 과격한 행동이 그럼요.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 밝은 에너지, 이 비타민이 있는 이런 친구들 만나는 게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때는 바로 우리 정민여님처럼 아주 밝은 음성과 낭낭한 웃음소리를 같이 우리 팟캐를 들으세요? 네, 그렇죠. 아니면 바로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이 책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한석 박사가 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책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한번 일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아내를 죽이고 만약 우발적으로 죽이고 정말 양심에 있다면 신고를 했겠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시체를 숨길까? 그치. 그래서 토막을 낼까? 아니면 우물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상자에 포장해서 진군을 시켜 집박에 내보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른 게 중세 때 성녀들이 이런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 때 수도승들이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죽인 사람들을 벽 속에 넣어가지고 매장을 했다는 거예요. 벽 속에 넣어가지고 해반죽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연히 그 기록이 떠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어떤 해반죽을 모두 칠했는데 아직 굳지 않은 상태로 벽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뜯어내가지고 다 이제 부인을 집어넣고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해반죽 바르고 벽돌 쌓고 해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정말 완벽하게 이제 매장을 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벽에다가 묻으면 진짜 못 찾겠다.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나 여긴 한번 불났던 집에 새로 한 거니까. 왜냐면 그냥 옛날 집인데 갑자기 벽 하나만 새로 발라져 있으면 의심하지만 그쵸. 이건 이제 의심을 안 할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 아이디어가 꽤 많은 영화 같은 데서 응용이 됐다니까. 공포 벽에, 영화에서. 벽에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포 영화도 있고 범죄 영화에 보면 네. 가장 하는 게 나오잖아요. 사람 딱 해가지고 콘크리트 반죽에 넣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도로든 이런 데 넣어버리잖아요. 맞아. 길이나 건물에 포장해버리잖아요. 죽어도 못 찾지. 하여튼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네, 그 부인을 이제 시체를 이제 벽에 매장을 하고 이제 그다음 할 일은 이제 이렇게 만든 이 고양이놈을 잡아야지. 근데 고양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얘가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며칠이 지나도 안 나타나고 뭐 그냥 뭐 사라졌나 보다 했죠. 그런 다음에 며칠 지나서 살인을 저지른 다음에 경찰에 찾아온 거죠. 아니 이 뭐 부인이 없고 하니까 어떻게 이제 신고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해서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투색을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아무리 찾아도 없고 그럼 완벽하게 끝난 거죠. 근데 이제 경찰이 마지막에 이제 지하실 가가지고도 뭐 별로 거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말하면 안 되는데 그 말하고 싶은 욕구들이 있죠. 자기가 부인 죽였다는 거를? 아니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이 멍청한 놈들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 내가 저기 숨겨놨는데 못 찾냐 뭐 이런 말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뭐 경찰 딱 천개 올라가려고 할 때 계단 올라갈 때 뭐 어쨌든 내 혐의를 풀어줘서 고맙고 무사히 가십시오. 근데 이거 참 집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 막 욕망이 내도 의식하지 못하는 뭔가 막 말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가지고 내가 통제가 안 되더라 이거 좀. 자기가 무슨 말 내뱉고 있는지 몰랐다는 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모르는데 막 말이 나오는. 방언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자, 이 벽 말이세요. 이 벽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튼튼합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이거 한번 얼마 튼튼한지 보라고 지팡이를 꽝 치거든요. 꽝 치는데 여기서 이제 거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래 나오는데 이 소리 반향이 나오면서 잠잠해지는데 그 벽 안에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냐옹 하는 거죠. 근데 왜 고양이 소리가 났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한데 냐옹냐옹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게 계속 째지고 아주 높고 막 아주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이
갑자기 이제 이 억센 손들 8개가 4명이 경찰에 왔다가 다 이제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걸 부수니까 뭐가 나오냐. 저는 이 장면이 정말 그건데 벽은 송두리째 내려앉았다. 핏덩이가 말라붙어 심하게 부패된 시체가 여러 사람 앞에 불쑥 드러났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새빨간 입을 크게 벌리고 불같은 애꾸눈을 부릅뜨고 있는 끔찍한 동물이 앉아 있었다. 같이 있었던 거야 고양이가. 그렇죠. 그 비명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려서 나를 사형집행인에게 넘겨준 소름 끼치는 동물이었다. 내가 그만 그 괴물을 벽 속에 넣고 발라버렸던 것이다. 고양이까지 같이 넣어버린 거죠. 아 근데 그 시체를 좀 먹고 있었구나. 버티면서.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입이 아닌가? 그래서 입이 빨간 거겠지? 오, 오, 정박님도 몰랐던 걸. 아 근데 이게 진짜 끔찍하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걸 수습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를 거기다 집어넣고 같이 그렇죠. 발라버린 네.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발리려고 했던 거는 자기의 어떤 뭐 아내가 자기하고 같은 내 인격에 여러 개 인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나의 양심의 한 부분이라고 해석한다면 내 양심을 거기 발랐는데 결국 그 양심의 소리가 깨어나서 나를 결국은 이거는 뭐 죽는다는 의미에서 파멸이지만 새로운 깨우침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갱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검은 고양이의 주제가 매장한다라든지 살인한다든지 환생, 복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심리학적인 의식과 무의식, 주체의 의식의 분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포 영화 할 때 항상 왜 이거 그냥 완전 범죄가 되는데 왜 마지막에 이 실수를 할까? 판단착오를 일으킬까?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아니면 그 장소를 다시 찾아가잖아. 아 그게 그건 그때 왜 그런 한번 거예요? 그 매불쇼에 보니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던데요. 네. 장소 찾아가는 이유. 근데 요즘 잘 안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잘 안 찾아간대요. 네. 옛날에는 그게 이제 본인도 너무 궁금해서 네. 못 견디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수사가 진척된 건지 증거가 혹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한번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으니까 거기는 이제 찾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이 잘 발달돼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그 연쇄살인범들도 꼭 나의 영화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뭐 나의 범죄를 그대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여튼 힌트 같은 걸 꼭 어딘가 이렇게 남겨놓는 나만의 경우가 표식 같은 거. 그렇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아예 모르면 또 좀 약간 승질나니까 그보다 조금 더 힌트를 더 주고 사람들이 약간 눈치 챌랑말랑할 정도 그 수위 조절하는 게 연쇄살인범들의 어떤 그 범죄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이야 워낙 그 심리들이 사실 그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지존파라든지 유영철 그 연쇄살인마 있잖아요. 네. 우리 같은 경우 그 직접 취재했던 제가 이제 그 한겨레 출신 기자 친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러니까 그 유영철을 계속해서 면담하고 네. 그 지존파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면담을 한 이제 사형 반대하시는 성직자라든지 그 변호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자기도 그 유영철 관련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몇 달간 이게 좀 뭔가 사람에 대한 느낌들이 너무 달라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 보도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그 시체 훼손이라든지 네. 그 시신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인육을 섭취했다든지 너무 이런 구체적인 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끔찍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평생을 온갖 흉악범들 다 만난 변호사라든지 그 성직자들도 네. 정말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더라. 그리고 자기가 한 1년간 완전히 정신병 비슷하게 너무 심하게 알았다. 그런 연쇄살인범들하고 네. 상담 비슷하게 하다 보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을 놀리는 거 비슷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 했는 줄 아냐 이러면서 듣다 보면 끔찍해서 도저히 자기가 뭐 이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자 심리는 사실은 뭐 인간의 폭력성이나 잔혹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겠어요.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경우는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게 신이 없다는 증거 아니냐. 아니 신이 완전 전지전능한데 어떻게 이 악을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저렇게 인간들이 저렇게 실패품을 만들 수가 있냐. 실패.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인간이라는 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뭐 좀 잔혹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인신공의라든지 네. 이런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우리 그 소설들 있잖아요.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 이런 거 보면 그 인간의 어떤 잔혹함에 대한 얘가 나오는데 그건 듣다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건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사람이 없죠. 제일 무서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정도가 아니면 지구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정도 잔혹성이 있어서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로 그 우리 예. 그 유명한 콜라드 로렌츠 했죠. 우리 솔로몬의 반지. 네. 네. 바로 콜라드 로렌츠가 했던 말입니다. 지금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입니다. 그 동물행동하겠던 네. 콜라드 로렌츠가 바로 공격성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충동이고 이건 불가피하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이게 인간이 공격적이고 폭력적이고 이런 게 고칠 수 없단 말이냐니까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세계에서 살아가려면 자연이라는 나에게 아주 적대적이고 위협을 주는 환경이잖아요. 우리가 갑자기 추워지면 우리 얼어 죽고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고 가뭄이 들면 굶어 죽고 또 음식 없으면 음식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집이라든지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이 자연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이거죠. 다스릴 수도 있고 자연과 적응할 수도 있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공격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 인간이라는 개체와 인간의 종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본능 섹스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공격 본능. 그게 없으면 우리가 뭘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격성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제 그게 하나의 정도의 문제고 균형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통제가 안 돼가 이게 고삐 풀리게 망아지처럼 돼버리면 이거는 지 마음대로 폭주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항상 균형을 가진다. 그걸 균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가 도덕이나 윤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 가끔 그 뭐 원숭이 혹은 뭐 침팬지한테 공격당한 무슨 뭐 피해자들 이런 사람들 보면 끔찍합니다. 진짜 얼굴을 다 막 갈기갈기 찢어놔. 근데 사실 그게 꼭 그렇게 뭐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자기 부스럭 튀어나오는 그 침팬지의 공격성인 거예요. 평소에는 얌전하게 있다가도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야. 근데 그 공격성이 결국은 인류를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공격성이 이제 결국 통제를 하고 균형을 해야 되는데 그 도덕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건 어떻게 보면 또 딜레마 상황이 인간은 봉착을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식량이 이거밖에 안 남았을 때 이걸 누가 먼저 먹어야 되나?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난파선이 표류가 돼 있는데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동전을 던지잖아요. 해적들이 동전 던져가지고 뭐가 나오는 놈은 이제 잡아먹을 놈을 정하는 거예요. 아 잡아먹을 놈을 네, 정하잖아요. 서로 잡아먹. 누군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딜레마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자 우리 집안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들에게 줘야 된다. 아니다. 딸에게 줘야 된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게 그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범죄. 근데 사실 범죄란 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는 건 범죄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덕이나 윤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범죄지만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딜레마를 해소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 공격성이 있고 그 공격성을 또 살리는 억제하는 도덕도 있지만 그 공격성을 살려가면서 또 내가 생존해야 된다는 도덕 법칙에 따라서 또 만들어낸 얘기도 하고 참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묘한 그 존재입니다. 무슨 비행기 왜 어디 히말라야인가 어디 남미 어디 안 됐어. 얼라이브라는 영화 바로 그걸 다루죠. 그래서 이게 추락했는데 생존자들이 아마 거기서 죽은 사람들을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고기를 먹었죠. 그러니까 그때 이걸 과연 우리가 그러면 형사법적으로는 사체훼손죄잖아요. 사체를 훼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때 아마 하여튼 사람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먹어야지 그나마 제일 그래서 좀 누굴 도덕적으로 먹었어요? 그나마 좀 비난을 비난을 덜 덜 받을 것인가. 받을까? 예, 그렇게 회의까지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냥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이제 먹은 거죠. 죽인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죽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사체훼손은 되는 거죠. 욕하기는 애매하다.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살기 위해서 한 행동이니까. 그 영국인가요? 왜 네. 이렇게 뗏목 같은 데서 맞습니다. 그 사건이 12명 있었죠. 중에 한 명을 아마 네. 걔는 죽였죠. 처음에는 영웅적으로 포장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끈을 하나 제일 짧은 끈을 내는 사람을 이제 잡아먹자라고 됐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다 짜고 죽일 사람 빼고 나머지 다 짜고 얘를 제일 어린 선원부터 죽이자. 왜냐면 어린애들은 우리 동화 봤잖아요. 어린애들은 제일 재앙을 적게 하고 하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미담에서 한마디로 추악한 스캔들이 돼버린 거죠. 맞아. 그런 것도 그런 있었죠.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대로 그 짐승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바로 그 짐승이 잔혹한 충동 나온 게 바로 또 여기 다뤘죠. 포가 다룬 모르그가의 살인 사건. 아, 그것도 읽은 것 같은데. 네. 모르가의 살인 사건. 그러니까 파리의 어느 집에 네. 완전히 밀실이란 말이죠. 이거 밀실이죠. 네. 그래서 창문이 다 닫혀 있는데 모녀가 살해당한 거예요. 근데 모녀가 어떻게 죽었냐면 엄마는 완전히 몸과 거의 분리가 된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베이지가 있고 몸과 목이 분리돼 있고 딸은 완전히 이게 다 목뼈 다 부러지고 꺾인 상태에서
굴뚝난로에 처박혀 있고. 네. 그럼 이게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건물에 살았던 외국인들하고 여러 국적의 나라 사람들이 많은데 전부 말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이 나라 말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나라 말이라 그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외항선원이 타고 왔던 이 사람이 오랑우탄을 돈벌이 하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탈출을 해가지고 평소에 얘가 주인이 면도하는 걸 배운 거예요. 네. 그래서 면도칼을 가지고 주인 면도하는 걸 배운 거 가지고 그 여자 이제 할머니 집에 가서 머리카락을 면도하려 하다가 이게 충돌이 벌어지니까 순간적으로 해서 그냥 다 베어버리고 뭐 끊고 이런 걸로 해서 알고 보니 범인은 오랑우탄이었다. 이런 거였죠. 바로 그게 이제 그 그렇죠. 그래서 뭐 아마 도저히 뭐 침입할 수 없는 밀실 살인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뭐 하여튼 그 오랑우탄이 뭐 창문으로 갔던가요? 네 맞습니다. 창문으로 들어갔는데 닫고 애가 또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맞아,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명탐정 있잖아요. 셜록 홈즈하고 네. 친구 왓슨이 있잖아요. 네. 그 구도가 바로 시작한 사람이 에드거 앨런 포예요. 지금 말한 모르가이 살인 사건에 해결한 사람이 탐정 디팽이고 네. 디팽이 같이 하소가는 사람이 조수가 나거든요. 나로 나오거든요. 그 바로 그 이제 그거를 보통 탐정의 절친애가 컴피던트라고 하는데 그 탐정과 컴피던트 그 구조를 그 짝패 구조를 만든 게 바로 에드거 앨런 포예요. 시작이에요. 그 예, 사람이. 앨런 포가 다 모든 명탐정의 원형 전설이 바로 앨런 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왜 꼭 이런 추리나 아니면은 이런 호러물을 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또 좀 그렇게 보면 이분 같은 경우가 사실 뭐 나쁘고 좋은 건 아닌데 네. 해밍웨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뭐 작가의 가장 좋은 자산은 문학적 자산은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 진짜 불우했어요. 왜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엄마가 다 유랑극단 배우였는데 아버지는 그냥 집을 버리고 아예 가출을 해버렸고 어머니는 이 사람 3살 때 폐렴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양부모한테 입양이 됐는데 그 양부모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양부하고 특히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일종의 집에 쫓겨나기도 하고 결국 나중에 양부모한테 재산 한 푼도 못 받아요. 네.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이 대학은 들어갔는데 10개월 만에 학교는 중퇴를 하게 되고 또 노름 도박으로 돈을 크게 빚을 지게 되고 그 와중에 예전 자기 이제 친가 쪽에 숙모 집에서 같이 좀 지내게 됐는데 그 숙모의 딸이죠. 자기 사촌 여동생인가요? 그 버지니아하고 그래서 살다가 결혼을 하거든요. 버지니아가 13살 자기가 27살. 몇 살 차이야? 14살?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게 아니라 지금 13살에. 13살짜리랑. 근데 문제는 버지니아가 결혼하자마자 계속해서 폐병 비슷하게 걸려가 결국 나중에 일찍 버지니아도 24세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계속해서 그 불안의 연속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술 마셔도 미친 게 아니라 미치지 않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 자기 인생이란 게 항상 이랬다. 그랬는데 그 불안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의 특징들이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탓이 전부 내 탓으로 돌려요. 내가 다 잘못해서 있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것도 제일 중요한 건 엄마가 나를 남 버렸다고.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보통은 불안 어린 시절 보내고 나면 기본적으로 항상 그 자기 탓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탓.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거죠. 이 상황을 만든 거는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우리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것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엄마가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거는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보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버린 게 부모의 죽음이에요. 부모는 자식을 버린 게 결국은 그 죽음이 가장 크게 버리는 거거든요. 엄마도 죽었지. 그러니까 결국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항상 탓한단 말이에요. 자책을 많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면 가해자가 자기로 보거든요. 가해자를. 그러니까 이 소설도 보면 다 그러잖아요. 이게 범죄를 저지른 게 전부 자기잖아요. 이게 자기예요, 자기. 대부분의 에드거 앨런 포의 소설을 보면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대부분 자기 자신 나로 설정돼요. 1인칭. 화자가 1인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영향 속에서 정말 평생 동안 가난했고 우울했고 마약도 하고 음주, 도박 모든 것들이 불운의 삶이 점철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물론 이제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더 인간의 내면 세계라든지 이 운명을 좀 더 관찰에 들어갔고 또 이 사람 원칙이 있잖아요. 무조건 소설은 앉은 자리에서 후다닥 읽어야 된다. 그 원칙에 대한 단편을 하려면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강렬하게 가려면 결국 공포라든지 추리가 제일 좋잖아요. 강렬한 효과를 줘야 되니까. 판타지 이런 거. 사랑 이야기 이런 거보다는. 네, 강렬하게 주려면 결국 딱 한 방으로 가야 되죠. 한 방이 필요하니까. 딱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팍 풀리거나 뭐 이래야 되면 추리 소설이 있는 게 확실히 효과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또 요즘에도 그렇지만 어쨌든 영화 쪽도 그렇고 공포 영화가 어쨌든 돈은 쭉 벌리는 것 같고 그 시간에 돈이 벌려요? 공포 영화는 여름에만 어쨌든 잠깐 돈은 나오지 않아요?
돈은 돼요. 그래요? 예, 아, 적은 예산으로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건 공포 영화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아 적은 예산으로. 예. 하긴 뭐 스토리가 중요하지. 뭐 이번에도 예. 공포 영화 히트 쳤지 않습니까? 돈 별로 안 들이고 뭐요? 독립 영화식으로. 그거 저거 곤지암? 네. 예. 아, 나 그거 재미없었어. 네, 봤어요? 별로였어. 네,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그 220만 명. 그쵸, 들었어요. 그쵸, 그쵸. 예. 그러니까는 포도 아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하고 겹쳐서 또 돈도 필요했으니까. 그렇죠. 아, 또 그런 면에서 또 단기간에 돈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 그 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생매장이라든지 분열된 자아라든지 뭐 이런 게 워낙 많은데 근데 뭐 결국 그 인간 내면에 깊숙한 이제 지점을 파고 들었는데 네. 그 결국 그게 자기에게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작품에서 작가와 화자를 분리는 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연상이 되긴 해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그 우리 검은 고양이 같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폭로한 작품이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그게 제목이 좀 이걸 오해 안 하시면 좋겠는데 고자쟁이 심장. 고자쟁이. 고자쟁이의 심장.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이제 고자쟁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성적인 걸 생각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겠죠. 고자질. 아. 고자질하는 사람을 고자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고자쟁이. 네, 고자질. 고자질.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가 나옵니다. 네. 나가 나오는데 아니 이 사람 아무 배경 설명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노인하고 살고 있어요. 노인을 자기가 좀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인의 눈을 보면서 자기 미치겠는 거예요. 이 눈을 죽여버리고 싶다. 눈에 되게 집착한다 그 사람. 그렇네. 눈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나 봐요. 눈을 파멸하고 싶은. 이 사람을 왜 이러니까 이 사람이 악마의 눈과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눈이 독수리 눈을 닮았는데 그 눈이 나를 바라볼 때마다 내 피가 얼어붙었다. 뭐 이런 건 되겠죠. 조류가 있잖아요. 네. 히치콕 감독 영화 새도 네. 사실 아주 새들이 아주 무표정하게 바라보잖아요. 네. 새의 눈빛은 무표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새가 본래 파충류에서 같이 갈라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파충류 눈빛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조류나. 그래서 사실 그 공포를 많이 느낀단 말이죠. 히치콕 감독의 영화 새도 그렇고 이 사람이 여기서 그 눈을 보면서 자기가 자신은 얼어붙게 된 느낌이다. 그 눈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뱀이 나를 바라보듯이 내가 꼼짝 못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내가 이 노인의 목숨을 빼앗아서 영원히 그 눈에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계속 노인의 침실에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거예요. 방문을 조심조심히 이제 1시간에 걸쳐가지고 방문을 열고 노인의 침대까지 가는데 그 시간 뭐 한 3m도 안 되는데 1시간에 걸쳐서 달팽이 속도로 진찰을 하는 거예요. 안 들켜야 돼. 네. 그리고 재미있는 게 등불을 들고 가거든요. 우리 등 들고 하듯이. 네. 근데 등불을 보자기로 꽁꽁꽁 사가지고 빛이 조금도 안 세게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시간 걸쳐서 그 노인 침대에 네. 접근했잖아요. 네. 그 등불의 불빛을 조금 내려가지고 네. 그 불빛이 노인의 눈에 딱 가게. 어. 눈만 딱 그러니까 레이저 포인트로 딱 네. 눈을 집중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하면서 이제 치밀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인을 죽으리라 했는데 정말 어느 날 마지막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노인의 그 눈이 근데 눈이 떠 있을 때 죽여야 된다 이거 자기는 그 빛을 바라볼 때 아, 눈이 뜨고 있을 때. 자는 중에 잠깐 무의식적으로 눈을 살짝 떴을 때 그때 이제 눈을 뭐 그렇게 파겠다는 이제 거예요? 해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그 불빛이 그래서 자기가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천천히 가고 그 불빛을 조금씩 비추는 거 있잖아요. 약간만 딱 눈에만 비추게 그렇게 했는데 결국 거미줄 같은 빗줄기 하나 정말 이 등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랜턴 레이저 포인트처럼 만들어 가지고 딱 거미줄처럼 이렇게 빗줄기 하나가 가늘게 눈을 비쳤는데 마침 그때 그 눈이 떠져 있었다. 아주 크게 떠져 있었다. 그 눈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빗줄기의 초점을 그 저주받은 눈에만 정확히 맞추고 있었다. 자기도 모르게. 근데 빗줄기를 비추고 있는데 계속 갑자기 노인의 심장 박동이 계속 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이 계속 쿵쾅쿵쾅 이게 계속 커지기 시작해서 자기 귀에 계속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심장 박동 소리가. 그래서 더 이상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노인을 이렇게 가지고 마루로 끌어내려 가지고 침대를 그 위에 덮어버리는 거예요. 침대를 덮어가지고 결국 있는 노인을 압박을 해가 죽이게 네. 만들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심장도 완전히 정지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치밀하게 시신을 절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절단이요? 예, 시신을 자르기 시작해요. 근데 피가 나면 안 되니까 통에다가 몸을 넣어가지고 통에다가 몸을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이 몸 자른 몸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어떻게 마루 판자에 넣어요. 마루 판자를 뜯어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완벽하게 또 완벽해. 네, 완벽하게 넣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침대가 넘어지고 소리가 한번 났으니까 이제 옆집 다른 사람들 신고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왔어요. 새벽 4시에 이제 경찰이 온 거죠. 소리가 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왔어요. 뭔 일이냐. 노인은 계시냐 하는데 글쎄요. 노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쭉 보고 있는데 노인 방을 안내해 준 거죠.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흐트러진 거 없이 피자국 하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인이 없잖아.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 어디 갔나 보다. 그러면서 아 그런가? 그러면 무슨 뭐 다른 일이 없네요. 뭐 이러면서 그럼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경찰관한테 온 김에 잡담이나 좀 하자 이런 거죠. 그 자기가 이제 그냥 잡담 응대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쿵쾅쿵쾅 하는.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 이게 내 귀 속에서 울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다. 저 지금 노인의 몸을 묻은 판자 바로 마루 판자에서 갑자기 쿵쾅쿵쾅 거린다는 거죠.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안 느끼는데.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은 떠날 생각 안 하고 계속 잡담하고 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 완전 이제 완전 노이로제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해야 되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욕을 퍼붓고. 근데 낮게 욕을 하겠죠. 근데 경찰관은 잘 못 듣고 그냥 뭐 저게 왜 뭐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저게 경찰관들은 저 소리가 안 들리나? 나만 들리나? 그러다가 아니야. 쟤들은 지금 들리는데 일부러 나를 비웃고 있다. 들리면서 자, 너 이제 언제까지 버티나 두고 보자. 그래서 저런 위선적인 미소 더 이상 나 보기 싫어. 죽을 것 같다. 이거 말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해가지고 결국 이런 거야. 야, 이 나쁜 엑스들아. 더 이상 모른 척 하지 마. 너 내가 한지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다 인정할게. 마룻바닥 뜯어봐. 여기 이게 바로 이 늙은이의 소름 끼치는 심장이 여기 들어있어. 이렇게가 또. 결국은 그냥 다 자기가 자기 입으로 말하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가 무의식. 그러니까 프로이드식으로 말하면 그 무의식은 나를 파멸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꼭꼭 누르는데 근데 그 무의식은 융에 따르면 그림자와 같거든요. 프로이드적 융은. 그림자 우리 분리가 안 되잖아요. 그림자는 우리인데 분리가 안 되잖아요. 항상 우리 따라 붙고 아무리 우리가 없애려 해도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반드시 그림자는 생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내가 어떤 내 안에 숨어 있는 내 통제하지 못하는 이게 가장 인간이 우리는 두려운 거 아닌가. 우리가 제일 겁나는 게 우리 치매를 왜 두려워합니까? 정신줄을 놓는다는 게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그게 가장 무섭죠. 내가 그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치매에 걸리신 그 할아버지들은 그러잖아요. 며느리 보고 아이고 아가씨 참 곱다. 우리 같이 자자. 미친단 말이죠. 부모 딸들. 자기 딸 보고도 아이고 딸이 이 여자는 왜 이렇게 곱노. 나랑 자자 이러면 아니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건 미칠 거 아니에요. 계속 음식 같은 걸 드리는데도 나 밥을 안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그렇죠. 그거 전현이 나를 굶긴다. 전현이 나를 물도 안 주고. 주로 며느리가 당하지.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그 힘들이 튀어나왔을 때 이게 정말 내가 너무 이제 서글프다 이거죠. 그런 것들. 예, 이런 거. 알겠습니다. 에드거 앨런 포의 검은 고양이 그리고 뭐 고자쟁이 할아버지 하여튼 뭐 고자쟁이 심장. 고자쟁이 심장 이런 것도 좀 들어봤는데 역시 모든 공포 영화, 굉장히 많은 수의 공포 영화나 공포 소설들이 지금까지도 아이디어를 차용하고 그 구조를 답습하고 있는 아주 그 공포 혹은 뭐 스릴러의 원조 에드거 앨런 포의 책 먼저 1부에서 저희가 살펴봤고요. 네. 서양은 에드거 앨런 포라면 동양엔 또 포송령이 있습니다. 예, 포송령의 또 공포 혹은 뭐 스릴러 소설을 저희가 2부에서 네. 이어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드팟